예, 문학과 인간 12주 2차 시합시다. 12주는 장애인 문학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말미에 1차 시 말미에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 대해서 당신들의 천국의 그 소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했죠. 자, 뭐 반복될 건 없으니까 반복해서 말할 건 없으니까 소설의 주요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음, 나는 이제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잉여적 존재로서의 장애인, 그러니까, 소록도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나 환자들을 이제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록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나 환자, 뭐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나 환자, 환자, 장애인. 음, 장애인, 환자를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또 의문이 드네요. 음,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쓰고 또 심사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나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근데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그 질병인데, 나 환자는 이제 심하면 뭐 이를테면 눈썹도 다 없어지고, 특히 이를테면 우리가 문드러진다고 하죠. 형태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신체가, 그다음에 손가락도 이렇게 잘려 나가고, 그게 이제 그나 환자 한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 감염된 환자인데, 그게 이제 신체적 장애로도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도 아마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여러 그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작품인데, 일단 나는 그 소록도라고 하는 그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그 공간의 주인은 누구냐, 주체는 누구냐, 장애인 자신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환자. 그래야 마땅한데, 이 소설이 제목처럼, 그건 이를테면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다, 그 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장애인들을, 나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지, 나 환자, 우리들의 천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것에 주목을 해서, 그래서 이잉여적 존재, 여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나 환자들, 이잉여,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점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당신들의 천국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다른 분석 틀을 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권력 관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이제 텍스트로 분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원장, 병원의 원장, 권력자죠.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의 지시에 순응해야 되고, 그런 환자들, 지배와 피지배 간의 권력 관계를 그린 이 권력 관계에 대한 어떤 문학적 천착은 이청준 소설만의 특징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천국이 다른 소설들과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미시물리학. 그러니까 어, 겉으로 드러나는 지배와 복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일 듯 말 듯한, 그러니까 온장이 매우 어떤 폭력적인 뭐 언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소록도 주민들, 나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어, 그런 어떤 진정성 있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그 어떤 뭐 지배와 피지배, 권력과 복종 이런 그 관계가 두드러지게 겉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어, 틀에서는 어쨌든 그 지배와 피지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을 분석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사회와 개인의 역학관계에 집중해서 당신의 천국에 나타난 이청준의 정치적 전망을 뭐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제 나름의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센병으로 대변되는 장애인들을 경제에 수용하고 있는 장소가 소설의 주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으로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작용의 대상이 장애인이다. 그 대상이 장애인이다. 비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작용하는 미시적 권력관계.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한센병 환자로 대변되는 소록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섬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지배자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익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뭐 포인트라고 할까? 예, 이익적 존재, 이익적 존재. 음. 그러니까 뭐그 되면 사회 제도, 법이 보호하지 않는 그 밖으로 내던져진 존재를 이제 아감벤 같은 경우는 호모 그 사케르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선이나 좋은 것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바랄 만 하지 않고 우리가 동의할 만 하지도 않는 것이라면 선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소외된 가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 선이나 좋은 것이란 우리의 삶으로부터 억압해 들어오는 타율적 강제. 그렇죠? 당신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 당신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러나 우리들이 수락한 게 아닌데, 예,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밖으로부터 억압해 들어오는 타율적 강제 핑계. 아,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 섬을 낙원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당신의 천국 일부에서 병원장 조 베커는 섬 사람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내재한 불신과 배반을 치유하고자 하지만 주정수 원장, 그 일제강점기 때 왔던 주정수 원장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자신과 구분짓고 있어요. 조 베커 원장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어, 섬 사람들에 대해 당신들이라는 호명을 통해 섬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거죠. 서로 또 이러한 소통 불가능성은 사자들의 섬이라고 하는 규정, 소설에서 이 섬은 사자들의 섬이다, 죽어있는 자들의 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백훈 원장, 그다음에 이상호 원장은 이렇게 천국 건설을 둘러싸고 주체와 타자의 시각체를 현격하게 드러내는 대립구도를 이루는 그런 인물입니다. 조백헌은 이 섬이 죽은 자들의 섬이다. 죽은 자들만이 말을 하며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동상이, 예, 동상. 그다음에 섬을 빠져나가다 물귀신이 되어가는 사람들, 납골당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망령들이 말을 하는 섬이다라고 조백헌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들의 섬. 음. 이상국 보건과장 이상국도 이 섬은 죽은 사람들만이 가장 정직한 말을 하는 어,
따라서 사자들이 넋이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시 물리, 뭐 권력의 미시 물리학 작동하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들과 다른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 이건 그러니까 서로 운명이 다른 조건에서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편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우리가 어, 어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일정하게 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음, 아니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료에 충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자칫 뭐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겠고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도 하니까 예. 운명이 그래도 꼭 말하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서로 운명이 다른 조건에서 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상대편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음, 좋아요. 자, 조백헌 이후에 병원장이 된 추정수 원장의 의지에서 선언되고 약속되었던 낙원의 건설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삶의 지옥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너무 힘들어서 개간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섬을 탈출하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은 온전한 하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격 존재들이다. 그들을 위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명분은 이제 그들에게 보다 인간답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의 대응을 보입니다. 하나가 섬에서 탈출하는 것 또는 자살하는 것. 그러니까 사자들의 섬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에 이제 그런 요인이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것이었고 가능하지 않겠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운명을 조용히 감수하고 나서 때가 되면 새로운 복락과 위안이 약속된 주님의 날을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따금씩 그 약속된 날을 기다리기에도 너무 깊이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날을 기다리지 못해 마침내 스스로 주님의 날을 앞당겨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섬에서 탈출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돼요. 그들이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의 주체적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 환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측면에서 한 인간이 되는 것이어야 마땅하지요. 그 억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지배하는 방식,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그러나 이제, 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태. 예. 그러나 탈출은 이제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하죠. 예. 장애인들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 아니라 수용소에 수용되고 병원장의 윤리에 의해서 생성되는 낙원은 그것을 생성하는 살아가는 주체들에게도 결코 낙원이 될 수 없음을 이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이런 그 주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설을 봅시다. 공지영 소설 도가니. 내가 이 소설에서는 핵심적인 걸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다. 자, 이 소설은 지난 1차 시대 이제 설명을 조금 했다시피 광주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짧은 보도기서 한 줄에서 시작된 소설입니다. 이후 이 소설이 영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장애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회적 반향은 속칭 도가니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서요.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일주 1차 시는 OT를 했고 2차 시에서 그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인가를 아마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을 법한데 우리가 이제 문학을 읽을 때는 읽는 것은 개인적 행위죠. 개인적이고 어떤 심리적 행위, 우리 독서 행위는 일단 개인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히 도가니 같은 소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설명이 아주 적절할 텐데 개인이 이제 개인과 개인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이라고 하죠. 동떨어져 있는 각 개인과 그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 텍스트를 읽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리얼리즘 소설이거든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읽고 각각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정서적 반응을 보입니까? 윤리적 분노라고 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겠죠.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음, 그런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이 어른들이 어른들이 그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억압을 해왔단 말인가, 이렇게 분노하게 되겠죠. 윤리적인 분노. 근데 이 개인들이 이 텍스트를 읽고 또 영화를 보고 이런 윤리적 분노가 어떻게 해요? 이제 확산되겠죠. 확산. 그래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원 앞에 가서 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 하나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사회적 실천 또는 문화의 실천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학 작품을 우리가 문학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체적 인간 되기. 이게 이제 문학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주차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토가니는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의 인권을 누리는 기득권층의 모순과 비리,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법제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죠. 자, 소설의 줄거리를 좀 설명할게요. 영화와 소설이 뭐 거의 같습니다. 이제 인물의 이름만 바꿨다거나 뭐 약간만 직업을 바꿨다거나 그런 것일 뿐인데, 자, 소설은 작중인물 강인호가 무진시 광주를 이제 그 김승옥의 무진기행 했을 때는 순천 그 뭐 갈대밭 거기를 배경으로 한 이후로 소설에서 광주나 뭐 이런 쪽을 우리 남도 지역을 그런 명칭을 이제 소설에서 사용할 때는 무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안개가 자욱한,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하니까 뭔가 은폐되고 뭔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곳을 말하겠죠. 그런 의미죠. 근데 안개가 이제 가시고 나면 사물이 명징하게 드러나는 거. 예. 해빙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도 있었는데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던데 예전에 내가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조진웅이가 아마 단독 주연했던 영화일 겁니다. 해빙. 그 누군가가 이제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을 이제 뭐 저수지 같은데 유기를 했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그 꽁꽁 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은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봄이 되고 말 그대로 해동, 얼음이 녹고 그러면서 그 이제 시신이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고, 그래서 낚시꾼이 발견되고, 일단 그런 거, 예, 무진도 그런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강인호가 무진 시에 있는 농학교인 자해학원에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강인호는 부임한 첫날부터 자유학원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을 목도해요. 보고 들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지닌 복합장애아가 기차 사고로 죽고, 이게 폭력의 고통으로 인한 자살로 의심됩니다. 15살 연두와 유리가 자유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이강석과 이강복 쌍둥이 형제, 그리고 기숙사 생활 지도교사인 청각장애자 박보현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끔찍한 린치와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인호는 무진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 서유진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한복판에 서게 됐죠. 작가는 이 같은 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거짓과 폭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똑바로 보게끔 만들죠. 자, 소설 도가니, 그 이청준 소설 당신들이 천국에 관한 그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가니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그 여러 그 선행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그 지적이 있는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소설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유념할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김정수 선생은 2012년도 자신의 이제 도가니에 관한 그 글에서 이 소설이 재현의 측면에서 특정 계급이나 소수 집단의 전형성을 박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건 공지영 소설 도가니뿐만 아니라 뭐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소위 리얼리즘 소설들에게 다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재현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계급이나 소수 집단의 전형성을 박제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형성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전 소설 중에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설은 무엇인가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이제 고전 소설의 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자질들이 어떤 전형성 대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심청은 효라고 하는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당대 사람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 그런 거죠. 춘향은 정절이라고 하는 가치를 또 한 그 여인의 생명보다 우선해서 더 강조했던 그런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인물, 전형성, 대표하는 인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즘 소설이 이제 뭔가를 재현은 리얼리즘 소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재현,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의 단면을 포착해서 그걸 이제 그 드러내 주는 거. 근데 그럴 때 특정 계급이나 소수 집단의 전형성을 박제와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볼까요? 근데 자유학원의 감사 요청을 묵살하는 교육청의 장학사, 그다음에 진수와 민수 형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생활지도교사 박보현, 행정실장과 기숙사 사감인 윤차혜, 그러니까 이 부정적 인물들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이제 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억센 인상, 눈매가 얍삽하고 쥐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냉소적인 등의 부정적 외양 묘사, 이렇게. 예. 그다음에 진실과 정의, 인간 본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제 강인호와 서유진에게는 진실과 정의, 인간 본성의 가치를 이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그래서 미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사건의 실제 인물들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서 이제 이런 그 묘사가 있겠죠. 그러나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 안에서 인물의 형상화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 예컨대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근데 사실은 아주 평범하고요. 인자하게 생겼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아주 그 뛰어난 외양과 부드러운 어떤 미소, 이런 자들이 더 원래 사기를 잘 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특히 목사들, 또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 되겠네. 목사 일반이 아니고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이 목사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제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전형성을, 그러니까 인간은 매우 복합적인 그런 그다음에 그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른 자가 그 인상이 험악하고 어? 어, 물론 에, 현실은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단선적인 어떤 형성화보다는 매우 자유롭게, 평소에 자유롭게 대하고 인품도 훌륭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그런 사람이 그 내밀하게는 어떤 못된 욕망, 그 아이들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갖고 아이들을 성폭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은폐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에게 더 소름을 끼치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 이제 그 강인호, 기간제 교사 강인호, 그 다음에 이제 인권센터 서유진, 이 둘이 이제 인해학교인가요, 여기에? 여기는 자유학원, 이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력, 성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은폐,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고 교육청에 이제 감사를 요청하고, 그래도 묵살되고, 또 언론을 찾아가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끝내 이제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데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런 어떤 그 자신의 개인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일정하게 감수하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에서 그 억압에서 풀려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은 매우 그 소중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인물을 형성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 정의롭지 못한 어떤 뭐 인물, 그다음에 그런 인물들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비판하고 어 비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를테면 사람들이, 그럼 그들은 정의로운가? 항상 정의로운가? 나는 이런 질문들을 늘 해요. 물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그 자신들은 그와 유사한 그러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어떤 자응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이런 그 소위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의로운가요? 아니죠. 그 결함이 있죠. 이런저런 결함이 있죠. 그랬을 때 이런저런 결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런 인물이 결국 어떤 진실을 이제 그 폭로하거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때, 우리는 독자들은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독자인 우리 자신이 그런 에, 너무나 부족하고 흠결 많은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악인이고 지나치게 정의로운 인물들만 제시되면 공감이 좀 덜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수 선생의 글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어, 어떤 인간도 단 한마디의 말로 정의내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아까 했던 이야기를 내가 이제 글로 정리한 겁니다. 착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순진하다거나 비열하다거나 하는 평가의 말들은 한 인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의 내면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단지 그것이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같거나 혹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학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의 성격을 형성할 때 이렇게 선과 악의 단순한 대립 구도로만 처리하면 윤리적 분노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당장은 유용할지 모르지만 왜 그러한 일들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숙고하는 데 있어서 그 부정적인 인물 개인의 성격 결함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한정 지을 염려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폭력, 성폭력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 이제, 나도 그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의 생명 해치거나, 성폭력을 하거나, 이런 자들은 사형을 좀 집행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음, 매우 약하거든요. 난 늘 그래서 분노하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다 이제 잡는 즉시 직결 처분해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물론 이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 우리의 그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춰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의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개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구조의 문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성격의 결함의 문제만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불평등한 위계,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차지 하는 이런 구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불평등 구조를 좀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들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가 해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건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지영의 소설 이제 장애인 문학을 다루고 있는 이제 이 글의 이제 그 관점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얘기입니다. 소설 내 인물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틀린 시선에 이제 주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자해학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관자로 일관하는 박 선생이 이제 강인호에게 건네는 말의 일부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면 알게 되겠지만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피해의식이 심한 것이 농아들이에요. 자기네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을 민족이라고 하면 그들은 수화를 쓰는 이방인,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거짓말도 그들의 풍습. 이 방관자를 일관하는 이 인물이 소설의 장애인들을 이렇게 그 어떤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돌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또 아까 내가 말했던 인물의 어떤 전형성의 복제라고는, 단순한 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감춰진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리얼리즘 본령의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소설입니다. 자, 그 얘기죠. 동학교인 장애학원의 교사들이 그들이 가르치고
돈을 모아야 할 장애 아이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 입학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죠. 이건 비슷한 게 많아요. 황 변호사가 정의 신문 중에 하는 이런 말들. 자, 여기 피고들을 고발한 아이들은 모두가 청각 장애인으로 이 시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격리되어 어쩌면 우리와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변호사가, 아무리 뭐 변호사는 이제 자신들이 자기가 의뢰 맡은 사건에 그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이 자신들의 책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통해서 장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비틀린 어떤 왜곡된 시선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생활지도교사 여기 245쪽. 자, 정의신문에 답하면서 하는 말. 제가 보기에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남의 말 못 듣는 사람. 그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길 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잘못 알았다 싶어도 전혀 수정을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장애 아동들을 그들이라 부르는 그 우리는 대체 어떤 우리냐는 얘기죠. 얼굴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이라는 그들의 인식. 이것은 사실 이 소설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청각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의 고정된 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장애인들을 은연중에 타자로 설정하고 있는 비장애인들, 곧 우리 모두가 아니겠는가, 이런 거. 어. 강인호가 장애 아동들과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낯설고 불편한 느낌, 성폭행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소설도 부정적인 인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소설 도가니의 장소인 청각장애인 학교 자해하고는 이청준 소설 당신들의 천국 수록도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과는 분리된 그런 공간이잖아요. 예. 안개 속에 있는 자해하고는 명목상으로는 도교육청의 표창을 여러 개 받은 훌륭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공간이죠. 자해라는 이름은 강한 반의적 어휘입니다. 자해, 보살핌. 자해학원 내에서의 폭행과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무진. 예. 그러니까 자해학원은 이 고립된 안개 속에서 모든 것을 은폐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 길도 없고, 외부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해 대신 폭력이 행해지는 자해하고는 무진의 명분인 두꺼운 안개로 가려진 진실을 왜곡하고, 교장 등은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의 악행을 덮으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장애 아동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이 부분은 거의 끝나가는데요. 장애 아동들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어, 이 소설은 이제 도가니 청각 장애아들이 비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죠. 이게 참,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언어, 수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교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고 있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되기. 예.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주체되기. 예. 유목적 삶 속에서의 주체되기.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발현할 것인가,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 결혼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음.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이런 편견 역시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인 자신들. 어떻게 장애는 극복할 수 없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장애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신을 고통 너머로 이동시키고 수사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당장의 고통 너머로 어떻게 이동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주체되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도 그들이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론의 장에서 어떤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좀 어떤 진보적인 상황을 이뤄내는 데는 낼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억압받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체되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소위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미학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법정에 서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 성폭행했던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제 그 재판장이 그 질문을 하죠. 너희들에게 너희들 오랫동안 성폭행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 중에 있느냐, 있으면 말은 못하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르쳐 보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조금 머뭇거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손을 짚어요. 짚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또 하나,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소중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런 자기 발견.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 한 주체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한 주체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사랑을 통해 배운 자기 몸을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훼손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의 결과는 사회적 치욕의 형태와 함께 자기에 대한 믿음, 세계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속적인 성체 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견뎌내야 했던 이 아이들이 자기의 존중에 대한 인식이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늘 이렇게 강조했던 주체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폭력들, 정말 어떻게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성적 학대,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재혼하는 가정에 그 이제 의붓 아이, 딸아이, 어린 딸아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조금만 한 1분만 정리를 하면 이청준 소설 당신의 천국과 공경 소설 도가니 이 두 편을 이렇게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그 주제로 공통된 주제로 살펴봤습니까? 대상으로서의 타자, 예, 대상으로서 장애인들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하는 그런 당신의 천국에서, 그 다음에 도가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두 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작가가 쓴 장편 소설 두 편을 또 묶어서 공통된 점이 더 많고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 그 장애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현실,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주체적인 그 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말 이 글은요, 이 글은 매우 뛰어난 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 논문은 정말 뛰어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논문입니다. 어, 특히 이 이제 대상에서 주체로 가는 거죠. 예. 이 방귀 소설 샴샤랑, 김미선 소설 버스드라이버, 이 두 여성 장애 여성 작가의 두 장편 소설을 같이 묶어서 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가해진 그런 그 무성성의 강요, 무성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좀 더 보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주변 사람들, 특히 엄마로부터 너는 결혼 안 해. 넌 결혼 못 해. 네가 어떻게 결혼해? 네가 어떻게 사랑을 해? 그렇게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무성성의 강요라고 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성성. 네가 어떻게 여자냐? 라고 하는 거. 아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어, 오욕, 칠정을 느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 욕망을 느낀단 말이야. 일정하게 나이가 들고, 이제 성년이 되면. 그런데 그것을 억압받죠.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서, 장애 여성이 어떻게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해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글이 내 글입니다. 굉장히 정말 세계사적으로 그 뛰어난 그 평론, 논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대상에서 주체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두 소설 이제 읽어볼 건데, 시간은 뭐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져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3차 시에 가서 두 소설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소설가 방귀, 이것도 그 1차 시 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방귀 선생. 돌 때 소아마비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소아마비가 아니었는데, 돌 때 소아마비가 이렇게 에,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장애 여성이죠. 근데 공부에 대한 집념은 상당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여고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필을 보니까 여고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이때 이제 이 방귀 선생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험을 쳐서 가던 시절이죠. 내가 그 소위 뺑뺑이라고 그래서 추첨해서 가던 첫 번째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돼요. 내 세대가, 내 나이가. 근데 이제 방귀 선생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은 분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를 시험 쳐서 갔는데 수석 입학. 그다음에 이제 대학 불교철학과. 불교철학과가 어디가 있을까요? 동국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학 불교철학과 수석 졸업. 와,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고,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 예,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선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예뻐한다고 했지만, 그 열심히 잘하는 자신의 어떤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더 예쁜 거죠. 예, 더 예쁜 거죠. 그다음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학, 이거 이제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아마 일단 박사과정을 마쳤을 것이고, 그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종합시험 보고, 또 외국어 시험 보고, 그다음에 논문 이제 그 예비 발표를 하고 논문 심사를 하고 통과되고 그래야 박사 학위가 나오거든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마치고도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설가 방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그 장애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또 사람입니다. 한국장애인 복지진흥 회장, 장애인 문학 전문 잡지, 소떼문학 발행인, 이렇게 또 그다음 또 재미있는 게 방송작가. 이제 이 소설이 이 방송작가로서의 경험이 많이 들어있는 그 어떤 소설인데, 좀 더 보도록 하고, 동화 소설 등을 창작하는 전문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의 노력은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런 통념을 바꾸고 싶었던 의지와 무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방귀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도 큰 도움이겠죠. 대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2차 시는 마칠게요. 3차 시에서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쉬도록 합시다. 2차 시 마치고.